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바쁘시죠? 요즘 많이 바쁩니다. 예. 윤석열 정권이 저를 굉장히 바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개원이 30일 날 개원하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방은 쓰던 방 계속 쓰십니까? 아니면 이주하십니까? 전 이사 가고요. 이사 가십니까? 예. 제가 쓰던 방이 416호인데 예. 416호에 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예. 제가 21대 등원할 때 416호를 쓰게 돼서 네. 이게 4.16 예, 세월호 참사. 그런 숫자여서 예. 그래서 이 세월호 그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 역할을 하라고 네. 나한테 416호가 배정이 됐구나 하면서 그 역할을 좀 많이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4층에 3개, 5층에 9개인가 이렇게 방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는 그 5층의 어떤 방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 그 방이 옆방이 김기현. 기사 봤어요. 기사 봤어요. 기사. 김기현 의원이 옆방이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불편한 이웃입니다. 제가 그 방을 안 쓸 수도 있었어요. 피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이 5층에 9개를 주면서 9개를 어떻게 쓰든지 그건 조국혁신당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방을 쓰고 안 쓰고는 제가 선택하게 달려있거든요.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한테 우선권이 있어서 제가 어떤 방을 몇 호 써야 될지는 조국 대표는 4층을 쓰시겠다고 그래서 5층에 9개 방 중에 제가 어떤 방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저에게 달려있는데 제가 그 방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러 김기현 의원 옆방으로 간 건 아닌데 거기가 좀 그 국회 사무처에서 조국혁신당의 2개의 방을 중진용 방을 배정했습니다. 중진용 방이라는 거는 좀 넓은가요? 넓지는 않고 다 똑같은데요. 국회 마당이 보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동선이 좀 짧고 동선이 짧아서 비교적 중진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3선, 4선, 5선 최소 4선 이상급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조국혁신당에는 4선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12명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어서 당대표방, 원내대표방은 2개 정도는 중진들 방에 배치를 하겠다. 이게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뭐 김기현 의원은 스트레스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김기현 좀 짜증은 나지만 그 뭐 제가 이렇게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김기현 의원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뭐 이렇게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좀 짜증을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배치를 하느냐 하는데 저는 뭐 그 뭐랄까요 좀 이게 방송에서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기현 의원은 본인이 그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조작 수사를 하는 바람에 그 혜택을 본 사람이 김기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표적 수사 황운하 또는 청와대를 상대로 표적 수사하려다 보니까 그 경찰이 한 정상적인 김기현 그 의원에 대한 토착 비리 수사를 이거를 덮어버렸어요 검찰이. 그래서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될 김기현 의원은 검찰의 덕을 본 거죠. 그때 결정적인 혜택을 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그래서 그 덕을 봐서 그런지 이제 김기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일종의 뭐 푸들 같은 역할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맹목적인 뭐 이렇게 추종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전에 당대표 뽑는 과정에서 3%인가 5%밖에 안 나오는 김기현 의원을 이렇게 당대표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범죄는 이제 덮였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움찔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저야 뭐 억울한 재판은 받고는 있지만 예. 저는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당당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도 우측될 일이 없어서 그래서 뭐 그 방을 가게 됐습니다. 네, 밴댕이님이 김기현 용용 죽겠지.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회 개원하고 다 그 의원님들 다 들어가시면 의원회관에 저희가 집들이 컨셉으로 생방송 라이브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 방은 저희가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꼭 오세요. 세트로 예. 김기현 의원 대표 방도 가세요. 예, 옆방도 가셔가지고 옆방도 방금 황운하 인터뷰 하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만나보도록. 그럼 그분이 평상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토착비리 의혹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사의 여진이?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 김기현 토착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그게 2014년 비리인데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는 지났는데 다만 이런 건 가능하죠. 그걸 덮은 검찰은 직무를 유기했다. 하면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검사가 그걸 덮은 것은 직무유기다. 그럼 직무유기에 전제되는 사실이 그 범죄가 되는데 왜 덮었어? 그렇죠. 이래야 직무유기가 되는데 그럼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수사가 되는 거죠. 그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 직무유기 성립 그 전제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저희가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최병 특검법. 저는 5대5로 봅니다. 5대5. 그러니까 좀 높게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의결 즉 가결될 가능성이 한 50% 될 것 같다.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5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개적으로는 5분인데 그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힘 쪽에서 이제 표단속 전략으로 그 일단 다 나오게 하고 낙천 낙선 이런 된 분들 다 오시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의석에 앉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출석은 해야 되니까 출석을 해야 과반이 출석을 해야 성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출석한 분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게 가결이 되잖아요. 근데 출석을 안 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가 충분히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뭐 그 가결이 돼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원 출석을 하려고 하고 전원 출석해서 전원 그 부결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전원 출석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원 출석을 전제로 했을 때 그 표단속하는 전략을 거기 의석에 앉아가지고 그 재석 버튼을 누르고 재석 나 출석했다 재석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기권을 부에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기권하면 안 되네요. 부에다가 이렇게 근데 전자투표로 기명투표냐? 이건 무기명 투표라서. 근데 이게 그 투표 방식이 무기명 전자투표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여서 이 무기명은 무기명 앉은 자리에서 안 됩니다. 그 본회의장 양쪽으로 이제 투표소 투표소가 있거든요. 한 5개씩인가 몇 개는 모르겠는데 대충 양쪽으로 한 5개씩 정도 투표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투표를 해야 그게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앉은 자리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피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그 투표소 안에서 가를 찍을지 불을 찍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오로지 본인의 판단, 결정. 그래서 그 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한 분들 빼고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이게 젊은 군인이 군대 가서 죽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군인들이 군대 가서 그 전에 없었는데 군대 가서 죽는 일이 자주 생겨요. 아니 21세기 2024년에 훈련병이
군기 훈련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이해 안 가는 그 최혜병 사건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떻게 수색 작전을 지했길래 그 수색 작전하다가 그 물에 빠져서 그 무리한 그 해와서 익사 사고가 발생하게 하고. 네. 그리고 뭐 훈련 받다가 군기 훈련 받다가 사망하게 하고. 네. 뭐 수류탄 사고로 사망하게 그러니까요. 하고 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보수 쪽도 예.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의 예. 가치가 이런 이 군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예. 그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이런 게 이제 보수의 가치인데 네. 그런 보수 정권 하에서 군인들이 이 터무니없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고로 목숨을 계속 잃고 있거든요. 네. 그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하자는 거를 그걸 왜 예. 거부하냐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적지 않은 분이 이거는 찬성표 던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걸로 보고 예. 그런 분들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무기명 투표소 가서 투표하는 무기명 네. 투표 방식이어서 예.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5대5로 봅니다. 네. 앞서 이제 잇따라 발생하는 이제 군인들의 네. 사망 사건 네.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신원식 장관 부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좀 연거푸 신원식 장관이 벌어지고 문제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그 신원식 장관이 사실 예. 절대 국방장관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이게 뭐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극우 유튜버 수준입니다. 신원식 장관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이 얘기하기 참 민망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시간도 없어 때문에 어쨌든 신원식 장관이 과거 물론 이제 본인은 나중에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될지 몰랐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했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 평소에 어떤 의식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저급한 그 발언들을 그 유튜브 상에서나 어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런 아주 편향된 극우 유튜버 수준의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신원식 장관 빨리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그 전군 지휘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실제로 뭐 강한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강한 정신력, 숙달된 전투원임을 명심하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에 장병 정신 전력 교육과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는 부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니까요. 신원식 장관이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네. 이 남북 관계가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이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전쟁 불사라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전쟁을 물론 이제 전쟁을 억누르는 힘은 강한 군대가 있어야 그 평화가 유지된다는 건 맞아요. 네,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 사고 방식 자체가 어떤 그 극우 성향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군부대에서 일련의 사고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좀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장병들이 잇따라서 이렇게 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빨리 해임을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해임 건의, 뭐 해임 건의 뭐 당연히 하고 해임 건의 해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유를 잘 찾아가지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탄핵 장관 탄핵을 추진해 봐야죠. 네,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근데 헌재 구성이 네.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만 네. 뭐 탄핵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진 국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국혁 신당에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국혁 신당 당원들은 3일도 너무 길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헌재 재판관들의 그 분포 그 성향 분포를 보면 6명이 그 해줘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압도하는 그 탄핵 여론이 조성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장관 탄핵도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도 헌재에서 그냥 그 기각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신원식 장관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그 잇따른 이런 이 군인들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물러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정 안 되면 이제 해임 건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보여지면 탄핵을 추진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밟아야 된다. 맞습니다. 민의를 국회가 대변하는. 그게 책무니까.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뭐 수수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오늘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박주민 의원이 뭐 8명 정도를 접촉해서 만나봤더니 그중 4명, 뭐 지금 5명 말고 4명의 의원들이 더 그 찬성할 걸로 보인다. 그러면 도합 9명인데요. 그 전체 1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9에서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또 남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죠. 이제 저는 사실 그 지금 이번에 22대에 지금 21대 의원들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낙선된 분들 면면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찬성표를 던질 만한 분은 별로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성향상 공개적으로 이렇게 찬성표 던지겠다는 분 중에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현역이 22대도 의원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낙선은 사실 이렇게 그분들 면면을 저도 다 뜯어봤는데 찬성표를 던질 만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몇 명 의원님 보시기에 몇 명 정도가 찬성표 던질 걸로? 낙선 말고 22대에 이어서 의원 하실 분 중에 저는 그분 중에 적지 않은 분이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낙선이 아니고. 낙선자 뭐 55에서 56에서 58 나는 그거 가지고 17명 절대 못 채운다. 못 채운다. 그건 지금 아니고. 22대 당선자. 그렇죠. 22대 당선자 중에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표현 안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표현하기가 지금 어렵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하기가 어렵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이익 볼 게 없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 가지고는 보수가 괴멸되게 생겼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예컨대 최재형 같은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받아줘야 그래야 오히려 탄핵을 피한다? 탄핵도 피하고 정부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안 그러면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사실은 완전히 의제 선점에서 여당이 여당답지가 못해요. 특히 연금 개혁관 보면 누가 여당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제가 오늘 그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결되고 나면 야 7당, 야 22대 가면 야당 7개 당입니다. 민주, 조국혁신, 그다음에 진보, 그다음에 개혁신당, 그다음에 여기에 사회민주,
기본소득, 새로운 미래 7개 당이거든요. 야 7개 당이 공동 발의를 해서 야 7개 당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통과시키는 법안을 최혜병 특검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데서 계속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지금 6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67%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국민 여론이 그 최혜병 그 특검법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계속 밀리죠. 정부 여당이 계속 밀리게 됩니다. 거기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뭐 많을 때가 30이 되는 거고 20% 유지할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운영 동력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여권이 그래도 그 어느 정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이렇게 판단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여권에서도 조금씩 임기 단축 개헌론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 보도 보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분도 임기 단축을 뭐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도 개헌할 때 임기 단축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열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여권 인사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열어놓겠다는 그 의미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석연이라고 이제 보수에서 법 정권에서 MB 정권이죠. 그때 법제처장 하셨던 분이고 경실련 사무처장도 했던 그런 분도 임기 단축 개헌 말씀하시고 해서 그래서 여권 내에서 이대로는 어렵다. 이대로는 보수가 이제 괴멸 수준으로 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마 임기 단축 개헌이 지지하는 분들이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도 이번에 공개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지지해서 찬성을 해서 그게 여권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김대중 칼럼 굉장히 못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뭐 하여튼 쭉 이제 중요한 거는 질문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가 이제 칼럼 제목인데 뭐 트럼프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얼마 전에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대로 이 기준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이제까지 했던 그대로 계속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같이 중요한 날 조선일보가 이 칼럼을 실었다는 것은 뭐 너무 좀 과잉 해석일 줄은 모르겠지만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당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국민의 의원들이 조선일보 아주 그냥 열심히 보는데요. 저도 그 최혜병 특검법을 이걸 계속 거부하는 것은 패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패착이고 국힘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제가 그쪽 걱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괴멸하게 됩니다. 괴멸 수준 밟게 된다고 저는 보수 괴멸 수준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도 세트로 같이 김대중 그 주필이 그 뭐 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은 항상 보수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더 이상 뭐 그게 안 된다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 이러면서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윤 대통령을 뭐 조선일보가 이대로 가기 어렵다라고 보면 뭐 조선일보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컨대 임기 단축 개헌으로 명예롭게 마무리를 하자. 이게 사실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사실 이제 지금의 기형적인 검찰 제도가 만들어낸 대통령이거든요. 기형적인 검찰 제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분이죠. 어느 날 갑자기 검찰총장하다 대통령이 된다는 게 이런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정치를 배우신 분, 정치를 해오신 분이 대통령을 하셔야 그렇죠. 되는데 검찰총장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시니 사실 대통령을 잘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의 마인드가 특수부 검사 마인드인데 네. 특수부 검사만 평생 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주특기가 사건 조작입니다. 이번에 조작이 계속 드러나지만 네. 그리고 전부 다 내 수사받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냐. 예. 잠재적인 피의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인드에 젖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야를 떠나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도무지 이렇게 너무 뭐 해도 너무하는 이런 네. 식으로 국정 모든 분야에서 다 망가뜨리고 예. 망가뜨리는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없어요. 예. 이게 망가지는 건지 자체에 대한 예. 문제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예.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이 사실 이제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하루도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금 많아지는데 이분들은 네. 하루도 견디기 어려우니까 빨리 탄핵을 시켜달라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이라는 게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으면 예. 첫째 국회에서 200석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그 뭐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192석이에요. 네. 그래서 22대. 네. 200석 확보하기도 어렵고 어찌어찌해서 겨우 200석 확보했다고 해서 헌재에서 6명의 그 가결을 얻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촛불 행동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를 하는 것은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신 대로 헌재 구성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간다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 케이스처럼 오히려 기각되면 이게 안하니만 못한 역풍 불고 상황이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은 임기단축뿐 아니라 개헌은 이제 지금 6공화국 그 체제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그리고 개헌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해야 됩니다. 개헌. 뭐 이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자라는 원포인트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 외 특히 중요한 이 권력구조,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이 그런 규정들이 많아요. 빠져야 될 규정 또는 새로 포함돼야 될 규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그 개헌을 얘기하면서 크게 보면은 7포인트, 7포인트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하나는 사회권 보장이 강화되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 이제 이전부터 쭉 그 개헌 논의할 때 등장했던 얘기입니다. 사회권 얘기는 조국혁신당이 처음 한 얘기지만 그래서 개헌은 누가 얘기도 해야 되는 건데 조국혁신당은 선거 때부터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당 어느 정파보다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기 종식에 대해서 가장 강한 주장을 하는 곳입니다.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게 아니고 그 2년 임기라는 것은 일종의 마지노선이죠. 정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정 안 되면 2년 임기 채우고 개헌으로 해서 명예롭게 물러나라. 명예롭게 물러나라. 그것인 것이고 그 전에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열심히 싸워서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게 즉 윤석열 정부의 무능 실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부정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러면은 그분들이
그 광화문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탄핵 여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이 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가장 맨 앞에서 뭐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네. 그 개헌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사실 이 임기 단축 개헌해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그 뭐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 개헌에 담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사실은 범야권 192석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개혁신당이 초반부터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거는 이제 가장 보수적인 그 이제 범야권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개혁신당이 그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은 진보의 쇄빙선이니까 조금 더 좀 급격한 그런 어떤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 지지자들의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는 여론이 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예. 그리고 광장 정치가 무르익을 때 이거 비로소 국회가 좀 움직여서 그렇죠. 예, 탄핵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것과 동시에 네. 그런 그 조기종식에 대한 국민 여론이 모아질 수 있도록 네. 조국혁신당은 열심히 싸울 것인데 네. 그것과 동시에 이제 임기 단축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네.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임기 1년이라도 단축하자.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임기 단축 1년 이것이 2년 보장 아니냐, 2년 네. 보장해 주는 거냐, 이건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조기 종식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 탄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도 있고, 네. 견디다 못해서 망명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예. 하야나 망명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 임기가 단축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도 있다. 개헌 어차피 지금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동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야나 망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탄핵 뭐 예, 어떤 분이 어디 집회에 갔더니 어느 집회인가에 어떤 분이 네. 그런 주장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에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그게 뭡니까? 탄핵 당할래, 망명 갈래. 그거를 뭐 선택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 국민 여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는 여론이 형성되면 뭐 그런 상황이 몰릴 수도 있겠죠. 그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동시 트랙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야칠당이 함께 연대해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최혜병 특검법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이 1호 법안이다. 이렇게 정한 건가요? 그렇죠.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입니다. 당론 1호 법안. 당론 1호 법안이죠. 이거는 다른 당 의원들은 여기 공동 발의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만의 색깔을 가진 법안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왔는데 이번은 조국혁신당만 하겠다. 다른 당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어요?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난 동의한다. 내가 공동발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그래서 그거를 5월 30일 개원하자마자 그날 접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과가 언제 되느냐 이거는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발의만 할 뿐이고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통과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협조를 한다는 기조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 통과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전국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저쪽 그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우리 쪽하고 저하고 이제 좀 어느
시점에 통과시키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거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특검법의 주요 법안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박은정 당선인에 따르면 이게 한동훈 장관의 자녀 문제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예. 여기서 이제 총 5개 쟁점이 있습니까? 수사 대상. 예, 수사 대상. 5개. 예. 물론 모든 특검법이 요 5 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그 사안들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이 포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하면 이제 6개가 되는 거죠. 예. 그 6개 항이 되는데 그 5개 항인데 그 중에 뭐 이제 고발 사주도 있고 언론에 알려진 것은 고발 사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패소할 결심도 있고 자녀 비리도 있고 이런 거죠. 또 2개가 더 있는데 그건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날 그때 법안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리 다 공개하면 그때 공개할 내용이 브리핑할 내용이 없어져가지고 그 박은정 당선인이 법안 내용 상세한 거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일종의 엠바고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 3개는 제가 왜 말씀드려요? 3개는 이미 다 알려져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나온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뭐 히든 카드가 있군요. 알려지지 않은 2가지. 있는데 뭐 그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시키는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해서 그 민주당과 협력해서 적당한 시점에 통과시키기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는 어떤 우스개로 한동훈 특검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거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결별.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리고 얼마나 사이가 나빠졌으면은 밥 먹자는데 밥 먹으러도 안 가잖아요. 그쯤 되면 그 굳이 이것을 이제 다만 고발 사주권은 고발 사주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공범 관계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패소할 결심도 사실 본인과 관련된 거죠.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은 전혀 없을 거다. 한동훈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유불리만 따질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유불리만 따져서 나한테 불리할 게 없네 하면은 뭐 이거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거부권 한동훈 특검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본인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을 해봐서 뭐 나는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 한동훈은 좀 당해봐라. 이러면은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있고 거부권 너무 빈번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갖다 보면 뭐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군요. 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세요? 전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장동혁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세게 이 당론으로 부결 뭐 막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어보면 아직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오후에 의총을 열어서 그때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지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짝 물타기로 들어가는데 국민의힘이 막 적극적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에게 보이기는 막 세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표단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최재형 의원 그분이 이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전국 주도권을 오히려 이걸 여기서 계속 거부만 하고 네. 부결시키고 거부하고 이러면은 계속 핀치에 몰린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의 이러한 빈번한 거부권에서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된 법안 또는 네. 자신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네. 이게 탄핵 사유 이해 충돌에도 걸리고 공익 실현 의무에도 걸리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전형적인 그 헌법적 네. 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 학계 네. 네. 그 권영성이라는 헌법학자 네, 네. 그분의 교과서에도 예. 이런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탄핵 사유로 계속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네. 계속 그 수세에 몰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전략적인 판단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이게 이 전국 그 주도권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네. 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게 해병대원이 군 네. 작전 중에 이게 사망을 해가지고 진상을 밝히자는데 이거를 그 대통령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걸로 보인단 말이죠. 예. 뭐 때문에 그 사단장을 그렇게 감싸고 돌았는지 사단장 감싸고 돌려고 그렇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왜 그 임성근 사단장을 왜 이렇게 감싸고 돌았냐? 예. 그 짐작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첫째는 뭐 그 전에 누가 그랬나 그 뭐 해병대원 한 명 사고로 죽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좀 이거를 사안 자체를 네. 심각하게 봐야지 않는 발언을 누가 했어요. 그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언했다 하면서 이제 한참 좀 소란스러웠었는데 네. 그런 마인드가 부지불식간에 있고 네. 이 사고를 별거 아닌 뭐 이런 그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실무자들만 탓하고 네. 경찰 실무자들만 탓하고 네.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최소한 국무총리라도 나가줘야 되는데 예. 국무총리 안 나갔고 예. 세상에 장관을 그대로 뒀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뒀어요. 예. 경찰청장도 그대로 뒀어요. 네. 심지어 서울경찰청장도 그대로 뒀어요. 징계 받는데 10개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그대로 김광호 뒀군요. 청장. 그때. 예. 그대로 둬가지고 예. 그 당시에 경찰 수사팀에서 서울경찰청장은 네. 이 좀 기소를 해야 한다라는데 그런 의견인데 그 의견이 용산 쪽 뜻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수사 책임자가 네. 그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지방으로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이 예.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을 보호하고 싶어서냐? 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 뭘까요? 이상민 장관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을. 예, 이 그 사단장을 예. 문책을 하면 예. 159명의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왜 문책 안 하냐? 예. 이게 논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상민 그걸 차단하고 장관을 싶은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걸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차단하고 싶은 마음에 예. 그 이제 경로가 그래서 발생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차단장 한 명을 보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예. 이상민은 왜 책임을 안 물었냐라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예. 일종의 이제 그 책임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책임의 도미노 현상 같은 게 그런 생길까봐 거죠. 예.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예. 임성근 사단장도
보호해야만 했던 그렇죠. 거다. 그 선에 실무자 선에서 끝내라. 예. 이태원 참사 실무선에서 끝내는데 이게 자꾸 책임 위에다 물으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상민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상민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단 말이죠. 윤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뭐 이상민 장관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해온 자신의 그 입장과 상충되는 거죠. 이게 사단장에게 책임 묻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얘기를 그때 들리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윤 대통령이 격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민한테도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대요. 확인되진 않죠. 확인되진 그랬을 않는데 수도 있다라는 의원님의 추정. 아니. 누구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분이 만들어낸 말인지. 어쨌든 충분히 그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임성근 사단장의 문제가 임성근 사단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책임론의 후폭풍이 크게 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취재가 된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45분이라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아주 독특한 인사가 하나 대통령실에서 났는데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문고리 3인방으로 이름을 날렸던 정호성 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대통령실로 비서관으로 채용이 돼서 논란이 지금 크게 일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정호성 발탁은 탄핵 대비용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 총선에서 지고 나서 뭐 좀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게 인사거든요. 인사인데 그 후에 이루어진 대통령실 그 비서관들 또는 뭐 수석 인사를 보면 전부 그 총선에서 낙선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시민사회수석실은 1에서 4비서관이 다 낙선자. 그러니까 전부 그런 사람뿐이에요.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한두 명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 그렇게 채워버려요. 그러면은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을 일종의 심판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 다 데려다 쓰겠다는 일종의 돌려막기 비슷해. 뭔가 쇄신의 의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변화를 하겠다는 그 마인드가 전혀 없구나. 이것이 우선 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호성인가요 이름이? 정호성 비서관. 그 옛 비서관을 발탁을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세상에 본인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그러면서 구속했던 사람을 그 사람의 개인 능력이 뛰어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설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게 국민 정서하고 맞습니까? 그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무리한 인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탄핵당할 때 그 당시 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윤 대통령 머릿속에 내가 탄핵 상황이 몰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이 경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비서관을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특히 자신이 수사하고 구속했던 사람을 또 발탁해서 그 비서관을 쓴다는 것은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검찰 보면 뭐 피의자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되고 그래서 요새 검찰 출신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좀 이건 상상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업무 역량, 자기 관리, 그다음에 처신을 잘한 점을 높이 샀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그 정도 역량이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무수히 많겠죠. 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왜 정호성이냐. 예. 예. 더구나 비서관이 예. 어쩐 특화된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네.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정호성 비서관에게 특화된 역량이라고 하면은 탄핵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거 말고는 설명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 있는 것을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나? 그거 아니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검사들의 마인드가 네.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도 그렇고 네. 본인들이 알아요 스스로. 자기들이 표적으로 삼아서 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건 엮은 것뿐이지 꼭 죄가 있어서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 이쪽에서 보면 또 크게 보면 검찰에서 보면 내가 엮기 나름이지 없는 죄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있는 죄 내가 덮으면 그만이다. 내가 덮으면 그뿐인 거고 또 없는 죄 내가 엮으면 충분히 엮을 수 있다. 완전 제왕이네요, 제왕. 그러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 같으면 본인이 수사에서 예. 구속한 사람을 예. 그 사람을 다시 사면 복권시켜서 다시 출마시키잖아요. 그러니까요. 김태우. 예. 지난 총선 때 그런 사람 여러 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검찰 폼 좀 잡으려고 힘 좀 과시하고 또 전관 변호사를 좀 먹여 살리고 하려고 그래서 내가 구속했지만 뭐 이재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그 엮기 나름이지 뭐 그게 꼭 그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는 범죄자라고 공격을 하면서 예. 그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예. 내가 어떻게 하다 우리한테 엮여서 그렇게 됐지만 그게 뭐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검언 유착 때문에 수사받을 때 예. 내가 억울하다. 한동훈 내가 억울하다. 근데 검찰은 나를 구속하겠지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 현직 검사장 계급인 사람이 네. 죄가 없으면 구속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이 그 검찰은 나를 구속하겠지만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검찰이 엮어서 구속하면 할 수 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봤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전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살리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감옥 안 보내고 뭐 이런 하니까 전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자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검찰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반드시 마인드가 아주 좀 이 상식과 공정에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윤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는데 자신이 수사할 때는 그걸로 포장을 해 수사하는 것뿐이지 진짜 마인드는 네. 공정 상식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찰 출신들 당선인들 모셔다가 일종의 뭐 행사를 하나 열지 않았습니까? 그 행사에 대표님 안 가셨더라고요. 네, 안 갔습니다. 이제 초청장은 받으셨는데 안 가신 겁니까? 네. 예.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극진했던데요. 뭐 도열에서 정복 입은 경찰들이 도열에서 인사하고 뭐 가슴에 꽃도 달아주고 그리고 경찰청 벽면에는 과거에 현역 시절에 활동했던 사진들을 전시를 하고 거의 경찰 내 우리가 남이가 경찰끼리 한번 잘 뭐 서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밀고 당겨주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순수하게 네. 좋게 해석을 하면 네.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의 애로를 많이 이해해달라. 네. 경찰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법안을 좀 경찰 조직을 잘 이해하니까 좀 도와달라. 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안 간 이유는 뭐 첫째는 시간이 안 됐고요. 시간이 안 됐다는 그때 민추협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추협. 네, 예. 1987
4년도에 민추협이 결성됐어요. 민주화 추진협회 YS와 DJ 그 민추협이 그러니까 84년도여서 이제 40주년 행사에 민추협 40주년 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행사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각 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초청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에서 좀 축사 인사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처제는 시간이 안 됐죠. 근데 제가 기어이 참석하려고 했으면 서면 축사를 하거나 또 영상 축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는 경찰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경찰의 현장 경찰관들을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고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잘 알거든요. 근데 선배 경찰로서 경찰이 그렇게 망가지는데 역할도 하지 못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렇게 망가진 경찰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에서 그걸 윤석열 정권 경찰 못 망가뜨리도록 경찰국 하는 것도 못 막았단 말이죠. 그 인사가 엉망으로 되는 것도 못 막았어요. 그런 것을 경찰이 크게 후퇴했는데 그걸 막지도 못한 선배가 국회의원 됐다고 그래가지고 폼 잡으면서 경찰청을 간다는 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컸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경찰이 대로 후퇴하고 있는 모습에서 웃으면서 경찰청 가서 나 이번에 국회의원 또 됐어. 이거 웃으면서 거기 가을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후배들 볼 낯이 없다 이런 건가요? 경찰은 왜 이런 행사를 열었을까요? 그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뭐 일단 이제 10명의 이번에 경찰 출신 의원이 나왔거든요. 10명쯤 되고 하니까 10명이 많은 거거든요. 많죠. 단일 직종에서 10명이 많고 특히 국민의힘 쪽은 뭐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다 경찰 출신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 후배 입장에서는 좀 의지하고 싶겠죠. 뭐 유력 정치인들이 다 경찰 출신인데 의지하고 싶고 우리 경찰 출신의 정치인들 잘 나가는 현역들 이렇게 많다. 이렇게 과시도 하고 싶고 좀 의지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하여간 지금 뭐 경찰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 인사도 엉망이고 경찰국 신설도 못 막았다. 사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것도 또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행안위를 좀 가볼려고 했어요. 사실 행안위를 21대 때는 일부러 안 갔었어요. 후배들 막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이번에는 하도 경찰이 망가져서 행안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우리 당의 어떤 분이 행안위를 꼭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원내 대표인데 그분들을 좀 양보하고 그분들 원하는 상임위에 가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이번에 또 밀려났습니다. 또 양보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14개 상임위 중에 꼭 가야 될 상임위를 한 명씩 배치했을 때 12개 가고 2개는 못 가거든요. 다 가고 싶어. 근데 하나씩은 다 가야 되는데 다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나니까 몇 개 남아요. 그 몇 개 남는데 여기를 비우면 안 되는 데가 하나가 국토위예요. 국토위. 이거 비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희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토위 가게 돼요. 국토위를 가시게.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오늘 11시에 모실 손님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오세요. 416. 416. 아까 이제 416 416호 방에 계셨다고 해서 세월호 아이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는 얼마 전에 목화솜 피는 날 영화. 다큐 영화 제가 봤어요. 이건 다큐 영화 아니고 극영화. 극영화가 새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데 여하튼 국회에서도 영화 상영 가끔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영화도 좀 틀면 좋겠다. 그럼 봐야죠. 이게 영화를 본다는 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면담하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영화도 그러니까 다큐 영화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이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영화를 나오면 난 꼭 보는데 볼 때마다 이런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네. 꼭 봐야겠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제 내일 모레면 네. 이제 등원을 합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이 약속드린 대로 그 검찰 독재를 깨트리는 쇄빙선 역할하고 네. 또 약속드린 대로 개혁 세력들 이끌어가는 가장 선명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개혁 세력을 이끌어가는 예인선 역할을 잘하겠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다 부탁드리고 네. 하나 더 부탁드리면 네.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또 CMS 당비 납부도 좀 약정해 주시고 해서 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안 돼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조금 받아서 굉장히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이게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12석의 의석으로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은데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우리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